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4세기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너를 죽이러 온다면 먼저 서둘러 그를 죽이라. 이건 공격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죠. 하지만 지금의 서구 사회는 어떨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짜 전쟁을 겪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전쟁보다 일상과 소비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지정학 경쟁자들은 망설임 없이 군사기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미국 NIST 테스트에서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기술 탑6 중 서구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과 중동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조정 없이도 숲을 통과하며 목표를 추적하는 드론 군집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군사기술 개발 참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려고 입사한 게 아니다. 이들의 윤리는 고귀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냉정한 현실주의자 토머스 셸링은 말했습니다. 상대를 해칠 힘이 곧 협상의 힘이다. 그리고 21세기의 그 힘은 더 이상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 1939년 핵 개발의 위협을 깨달은 아인슈타인은 평생의 신념을 잠시 내려놓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AI 시대에 승자의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3장 승자의 착각 내용을 원문 느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는 국방기술 같은 거 안 만들어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정말 숭고한 도덕적 저항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좀 순진한 착각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업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새로운 군비 경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심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출발선이 완전 달라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만들어도 괜찮을까? 하면서 엄청난 윤리적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강하게 만들지? 이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경쟁자들은 무서운 속도로 군사용 AI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서구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쟁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성적표가 있어요. 바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우리가 NIST라고 부르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알고리즘들을 다 모아서 뭐랄까 기술 올림픽을 여는 거예요. 누가 최고인지 순위를 쫙 매기는 거죠. 이 테스트가 얼마나 빡빡하냐면 일란성 쌍둥이의 진짜 미세한 차이까지 구별해내는지 이런 것까지 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얼굴 인식 기술 탑6를 뽑았는데 여기에 서구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요. 세 곳이 중국, 두 곳이 아랍에미리트 회사입니다. 특히 이 중에 중국의 클라우드워크라는 회사는요, 소수민족 감시 기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국한테 제재까지 받은 곳이에요. 이 데이터 하나만 봐도 지금 이 기술 경쟁에서 누가 앞서 나가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이야기는 얼굴 인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에 중국 저장대학교 연구팀이 공개한 기술인데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데도 드론 여러 대가 빽빽한 대나무 숲을 알아서 피해가요. 진짜 무슨 한 몸처럼, 새 무리처럼 움직이죠. 이 기술을 본 미 공군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도시전투용 기술이다. 자, 경쟁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럼 같은 시간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같이 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 엄청난 저항이 터져 나온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저항이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이 국방 분야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육군에 VR 헤드셋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자 직원들이 바로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아주 단호한 한 문장이 있었죠. 우리는 무기를 만들려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불만 표출 정도가 아니었어요. 회사가 가려는 길과 직원들이 믿는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었던 거죠. 이런 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구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걸 구글이랑 같이 했는데 여기에 직원 3,000명 이상이 반대 서명을 한 겁니다. 이들의 주장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구글이 전쟁 사업에 뛰어드는 걸 원치 않는다.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이게 그냥 목소리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진짜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구글은 이 엄청난 내부 반발 때문에 알겠다, 프로젝트 메이븐 계약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의 윤리적 신념이 모여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보 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국가가 군사용 AI 개발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바로 그 기술을 만들어야 할 직원들이 이건 우리 윤리에 어긋나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주저하는 걸까요? 이 깊은 망설임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현상 그 자체를 넘어서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든 일들 밑바닥에는요,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어떤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일종의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가던 바로 그 시점에요. 그때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정치학자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정말 엄청난 주장을 내놓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뒀다. 인류의 거대한 이념 전쟁은 이걸로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이 생각이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서구 사회의 기본값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 승자의 착오입니다. 쉽게 말해서 20세기의 그 치열했던 이념 싸움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그러니까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믿는 거예요. 널리 퍼져 있지만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원래부터 평화롭고 안전한 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경계를 늦추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추상적인 승자의 착오라는 게 국방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엔지니어들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생각에 익숙해지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이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어렵게 지켜온 결과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승자의 착오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관점, 훨씬 더 오래되고 어쩌면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각 말이죠. 노벨상까지 받은 전략가 토머스 셸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실주의의 핵심을 정말 서늘한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들어보세요. 상대를 해칠 수 있는 힘이 바로 협상력이다. 그리고 그 힘을 쓰는 게 바로 외교다. 무슨 뜻이냐면 평화나 협상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건드리면 너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확실한 억지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셸링 같은 현실주의자들한테는 이 힘의 균형을 무시하는 건 그냥 위험한 낙관주의에 불과해요. 전쟁도 결국은 협상의 한 과정으로 보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라는 이 불편한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외면하면 오히려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때로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것만이 그 힘을 아예 쓰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섬뜩한 결론이 나옵니다. 21세기에 토마스 쉘링이 말했던 그 상대를 해칠 힘, 그러니까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억지력이 더 이상 탱크나 미사일 같은 강철과 화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힘은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딜레마가 사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반복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가 있거든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한 운율을 가지고 반복된다고요. 1930년대로 한번 가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딱 5년 뒤 독일 과학자들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발견을 하죠. 바로 핵 분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1년 뒤 이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은 과학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위협이라는 게 얼마나 순식간에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긴박한 흐름이죠. 그때 움직인 과학자 중 한 명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평생을 평화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아주 단호했어요. 나치 독일이 이 기술로 상상도 못할 폭탄을 먼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위협 앞에서 자신의 평소 신념을 잠시 접어두고 과학계와 정부가 빨리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보게 됩니다. 1939년에 과학자들이 마주했던 그 핵무기라는 위협과 지금 2024년에 기술자들이 마주한 인공지능이라는 도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의 핵심 기술은 원자였고 지금은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술 앞에서 우리는 국가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라는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쉬운 답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 모두에게 던질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디지털 무기, 즉 가장 강력한 기술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과연 숭고한 도덕적 저항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위험한 책임 회피는 아닐까요? 선택은 이제 우리 시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승리를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전쟁이 멀어지고 평화가 일상이 되면서 기술과 안보의 문제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세계는 이미 새로운 경쟁으로 들어섰습니다. 드론 군집, AI 무기, 얼굴 인식 기술, 이 모든 전장은 총이 아니라 코드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믿는 순간 역사는 조용히 우리를 뒤흔듭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선택을 남길 수 있을까요? 강력한 국가 권력이 사회를 지배해 군사기술을 선점하는 사이 우리는 정말 이대로 자유만을 부르짖으며 서 있어도 되는 건가요?